오펜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수업을 듣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동의 전파와 굴절 부분에서 파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원이 무엇인지 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종류를 이 매질의 필요에 따라서 매질이 필요하냐 아니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봤었죠.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파를 탄성파라고 불렀고, 매질이 굳이 없어도 매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전달되는 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걔가 전자기파였습니다.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지만 매질이 있는 곳에서도 전달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매질이 없어도 이 전자기파는 전달이 되는 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파의 형태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뉘었는데, 일단 형태적으로는 횡파는 이렇게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게 횡파고, 그다음에 애벌레가 이렇게 쭉쭉쭉 앞뒤로 쭉쭉쭉 이렇게 압축 팽창하면서 가는 게 종파였습니다. 근데 이 횡파와 종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 요 두 개가 수직이냐 아니면 나란하냐 이걸 가지고 횡파와 종파를 구별했었죠. 그래서 횡파는 매질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었고,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했습니다.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것들이 전자기파이고, 종파 중에는 주로 다룰 것들이 음파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이 소리와 빛을 가지고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파동에 대해서 파동의 성질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파동의 표현을 하기 앞서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자의 경우에는 요런 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런 입자의 표현의 경우에는 입자를 표현할 때는 입자에 대해서 이 입자의 질량이 얼마냐, 질량을 m으로 표시했죠. 그다음 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위치. 그다음 얘가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속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질량과 속력을 같이 나타내면 운동량으로 표시할 수 있죠. 운동량은 P는 m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초당 속도가 얼마나 바뀌냐? 그러면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가속도는 왜 생기냐? F는 ma.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물질들, 이 당구공 같은 입자들은 이렇게 질량이나 속도, 속력, 운동량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파동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동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동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럼 파동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치를 정확히 찝을 수가 없죠. 그렇죠? 파동의 질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표현하는 데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을 표현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파동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파장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주기, 그리고 진동수, 속력, 이런 값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값도 파장에서는 중요한 값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동을 한번 표현해 볼 것입니다. 그럼 파동을 표현해서 요 각각의 의미들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데 이 줄을 선생님이 위아래로 흔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거 우리 실험실에 가면 같이 한번 용수철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면, 얘를 여기서 흔들면 이 줄이 요렇게 횡파를 만들 겁니다. 횡파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횡파를 만들어 선생님이 계속 시작 하는 순간부터 계속 흔듭니다. 흔들면 이런 파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언제냐면 t가 1초일 때 사진을 딱 찍었더니 그 사진에서 줄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요걸 그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변위, 요 줄이 여기 있는 각 줄의 매질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을 위치,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변이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세로축 변이와 가로축 위치, 각 줄에 있는 입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t는 1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럼 이게 어느 특정 순간의 그 파동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요 파동이 가장 위로 올라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을 뭐라 부르냐? 이 부분들을 마루라 부릅니다. 마루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들, 여기를 골이라 부릅니다. 골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처음 위치에서 마루까지 거리, 여기죠. 마루까지 최대로 이 변이가 최대인 지점, 또는 아래쪽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 요까지 요 거리,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얘도 진폭이 되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파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 변이가 보세요.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번 반복했을 때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원래까지 반복되는 동안까지의 요 거리, 다시 똑같은 이 세로축 변이가 다시 같은 지점에 올 때까지의 요 위치, 요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파장의 정의입니다. 파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잠시만요. 이놈을 좀 옮길까? 여기 골에서 요 골까지, 골에서 골까지 거리도 역시 파장이 되겠죠. 파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 파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학 기호로는 뭐로 나타내냐면 파장을 람다로 나타냅니다. 람다. 이 들립절서 읽을 때는 람다 이렇게 있습니다. 파장은 그리스 문자 이 람다로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들입자처럼 생겼습니다. 파장을 표현할 때는 람다. 됐죠? 람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장이 뭔지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파동의 특정 시간에서 그때 생긴 그 파동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게 한 파장입니다. 한 파장. 그 다음에 여기부터까지는 반파장이겠죠. 한 번만 이렇게 간 거는 반파장이겠죠. 2분의 1 람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2분의 1 람다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잠시만요. 이제는 아까 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다시 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 줄을 선생님이 위아래로 흔듭니다. 위아래로 흔드는데, 이제는 뭐 하냐면, 여기 한 지점, 요 x는 0인 지점의 입자, 매질. 얘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요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죠? 흔들리면 계속. 그죠? 그럼 이걸 이 x는 0인 지점의 입자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를 세로축으로 하고 가로축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나타날 겁니다. 시간 초 변입니다. 변이. 그럼 이 점을 한번 잘 봅시다. 이 점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다음에 특정 시간 지났을 때 내가 이제 위로 먼저 올렸으니까 위로 올리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최고점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리로 왔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죠? 아래로, 그 다음에 더 아래로, 그 다음에 최저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쭉 셈이 이제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런 곡선이 나올 겁니다. 역시 아까 그렸던 것처럼 사인파 곡선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요 시간, 이 시간은 뭐냐? 요때 요 다시 잠깐만요. 자, 요때 지금 요때 요 시간은 뭐냐? 이 시간은 여기 있는 입자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요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보통 물리학 기호로는 T로 나타냅니다. T. 대문자 T로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주기하고 파장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입자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요 줄을 한번 흔들게 여기서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애를 툭툭 들고 가겠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애가 올라가면 여기 올라갔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를 들고 가겠죠. 들리겠죠. 이 줄들이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들린 것들이 쑥 내려가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을 쭉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얘들이 지우자. 얘가 한번 들렸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그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파는 한번 이렇게 확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파가 진행하겠죠. 그래서 얘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한번 진동했을 때 파는 어떻게 되냐? 파가 요렇게 진행해 있겠죠. 처음에 여기 있던 파가 여기다 원점이었는데 여기서 파가 하나 요런 파가 여기서부터 쑥 만들어져서 쫙 진행했을 거니까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얘를 끌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주기만큼 진동할 때 파동은 얼마만큼 가있냐? 한 파장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t 동안에 람다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움직임 거리니까 걸린 시간은 t 주기 동안 파의 이동 거리는 파장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파의 속력은 t분의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파장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요 두 개를 알려주면 바로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걸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1초당 진동 횟수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보세요. 한 번 진동하는데 t초가 걸린다.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뭐 10초가 걸린다. 그럼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하는 겁니까? 한 번 진동에 10초. 그럼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지? 이게 시간이 10분의 1 됐으니까 진동도 10분의 1번 진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요걸 뭐라 그러냐?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뭐라 하냐면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주파수. 보통 우리가 진동수라고 부르죠. 진동수. 그렇죠? 그럼 이 진동수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냐면 보세요. 이게 주기고 이게 주기. 요 10분의 1이 진동수입니다. 그럼 주기랑 진동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보통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해서 소문자 F로 씁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요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진동수 주기만 알면 그 파의 진동수를 알 수 있고 진동수만 알면 그 파의 주기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 이제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인데 요 진동수의 단위는 요거는 여기 1이라는 숫자는 단위가 없죠. 그래서 퍼 그냥 요 단위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퍼 나누기니까 퍼 그다음에 t는 초니까 세크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걸 다른 단위로는 헤르츠라고 표현합니다. 헤르츠. 그래서 우리 보통 진동수는 헤르츠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60헤르츠 이러면 이거는 1초에 60번 진동한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요거 페이지 추가를 해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파의 표현 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냐? 파장, 주기, 진동수 이 세 개로 표현하는데 이 파장, 주기, 진동수에서 요 진동수하고 주기와의 관계는 역수 관계였죠. 그렇죠? 요 파장은 단위가 미터일 거고 주기는 단위가 시간이니까 초일 거고 진동수는 단위가 헤르츠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력, 파동의 속력을 나타내면 파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주기분의 거리는 람다죠. 그러면 여기서 t분의 1이 f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는 람다 곱하기 t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t분의 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진동수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람다 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자주 쓰게 될 공식이 v는 람다 f 이 공식을 자주 쓰게 될 겁니다. 보통 파동을 표현할 때는 파장이나 진동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파장과 진동수를 알면 바로 파의 속력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지 또는 람다 곱하기 t분의 1 t분의 람다 먼저 t분의 람다로 파동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파의 속력을. 그럼 여기까지 알고 이걸 다시 정리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그림에서 용수철의 이 마루와 마루 부분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랬죠. 요 높이를 진폭이라고 했습니다. 진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진폭이 아니라 요 기준점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이게 진폭입니다. 그렇죠? 또는 기준점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게 진폭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요 지점 특정한 지점 선생님 별표 친 요 매질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요 위치가 얘가 처음에는 기준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겠죠. 계속 진동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역시 최고점까지 거리, 최고점 올라갔던 데까지 요 거리를 진폭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게 바로 주기가 됩니다. 주기. 그럼 주기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주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주기고 어쨌든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온 데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로축을 변이, 가로축을 위치 나타내면 여기서는 파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파장. 그 다음에 세로축 변이고 가로축이 시간이면 여기서는 주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밑에 이제 중요한 설명을 썼는데 요 진동수라는 거는 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인데 요 진동수가 뭘 결정하나? 진동수는 소리에서는 음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알겠죠? 그 음악에서 낮은 도냐 높은 도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는 겁니다. 진동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진동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음파라 부릅니다. 초음파. 이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나 박쥐 같은 애들은 소리를 발생하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서로가 통신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앞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진동수는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음이 높아진다. 이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종파입니다. 소리는 종파. 소리는 기본적으로 종파에 속하는데 이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주로 전달하는 게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매질이 없으면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입자들이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진동합니다. 이런 진동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럼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의 상태는 보통의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얘들이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도 기체, 고체 요 세 가지 모든 상태에서 다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알겠죠? 소리가 전달될 때는 소리는 종파로서 전달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기체 같은 기체에서 소리 전달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기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 여러분 수영해봤겠지만 물속에 잠수해서도 주변의 소리가 다 들리죠. 주변에서 물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액체에서도 역시 소리가 전달된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돌고래, 초음파를 보내면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도 물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레이더처럼 그래서 그렇게 물속에 있는 물체들을 감지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요 고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된다는 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실험을 다 해봤죠. 실전화기. 그쵸? 요 실전화기를 이렇게 실전화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막 얘기하면 여기서 다 들립니다. 실 중간에 딱 잡아버리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의 떨림을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이 진동을 딱 막아버리면 더 이상 전달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종파이기 때문에 매질의 진동 방향과 소리의 진행 방향은 서로 나란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 우리 종파를 배웠으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은 우리 앞에 배웠던 건 똑같습니다.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역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요 소리의 속력은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죠? 이 파동의 속력은 그 매질의 입자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아니면 그 매질 사이의 인력이 강하냐 약하냐 즉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낮은 도라는 음을 냈다. 그럼 도라는 음이라는 건 요 진동수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성대가 낮은 도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발생시킵니다. 막 떨어줍니다. 그럼 공기를 떨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전달되는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소리 속력이 결정됩니다. 그럼 얘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파장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발생시키는 소리는 그 떨리는 진동수에 의해서 그 소리의 음이 높낮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두 개에 의해서 파의 길이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소리만 가지고 비교해 볼 건데, 소리는 이 파동의 속력은 아까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똑같은 매질이라면 파동의 속력이 같다는 겁니다. 얘가 높은 소리든 낮은 소리든.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는 거고, 매질의 상태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파동의 속력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V는 F 람다에서 람다 곱하기 F에서 매질이 달라지면 요 V가 변하는 거죠. V가 변합니다. 그럼 요 진동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진동수는 처음 파1에서 떨어지는 게 1초에 60Hz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떨어지면 이 공기가 어떤 공기이든 어떤 매질이든 얘들을 1초 60번씩 흔들어 주겠죠. 중간에 매질이 바뀌어도 얘는 1초 60번씩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1초 60번, 여기서 계속 1초 60번 흔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 진동수라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처음에 여기 내가 떨어주는 요 근원 자체가 파원 자체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보세요. 요 진동수는 고정되는 거, 요 진동수는 정해진 거고, 파원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이게 매질에 따라서 변합니다. 매질에 따라서 이게 변하면 결국은 변하는 건 뭐겠습니까? 파장이 변하는 거죠. 알겠죠? 이건 우리가 다음에 문제 상황에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항상 이 공식 자체가 V는 람다 F, 요 공식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걸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게 람다나 F에 의해서 V가 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V는 뭐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매질에 따라서. 그 파가 전달되는 매질이 딱 정해지면 V는 딱 고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진동수는 파원에서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동수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V가 결정되고 파원에 의해서 F가 결정되니까 요 두 개에 따라서 그냥 파장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도라고 해도 파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음인데 같은 높낮이의 도인데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그렇죠? 매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 소리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소리 속력은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 대충 알겠죠? 고체는 입자들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요 사이에 인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면 바로 따다다닥 이렇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기체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흔드는데 가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는 이제 보통 이제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기체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많으니까 이제 기체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우리가 또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우리가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귀에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쳤다, 트라이앵글을 땡땡땡 쳤다, 그럼 소리가 빵빵빵 발생하겠죠. 그럼 이게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오는데 우리 귀에 보면 귓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간에 보면 고막이 나십니다. 고막 있고 여기에 뼈들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뼈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죠. 달팽이관 있고 여기서 달팽이관하고 신경이 연결돼서 뇌로 갑니다. 뇌. 그러면 이 공기가 떨어져서 그다음 귓바퀴가 이 소리들을 모아주죠. 이렇게 대대를 반사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해서 요 구멍 속으로 구멍에 있는 요 귓구멍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 줍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겠죠. 흔들면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 가서 우리 고막 요 귀에 있는 고막을 떨어주는 얇은 막입니다. 얘기를 떨어주면 여기 옆에 연결되는 뼈들이 딩딩딩딩 때려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팽이관을 때리는 거죠. 요 달팽이관을 때리면 요 안에 있는 청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뇌로 들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고막이 찢어져 버리면 고막이 망가졌다. 그럼 우리가 이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막이 망가지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고막이 망가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턱뼈, 요 아니면 이 치아도 있고 요 어금니 같은 데도 있고 요 광대뼈도 있고 그렇죠? 광대뼈. 이 뼈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면 요 청세포를 자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중에 보면 여기 보면 귀뼈에 귀뼈에 붙이는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 그래서 여기다가 패치처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이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어폰도 있습니다. 고막이나 청세포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베토벤 같은 경우 베토벤도 이제 청각을 상실했다 그랬죠. 그래서 베토벤도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지휘봉을 입에 딱 물고 피아노에 이렇게 대놓고 피아노에 대면서 지휘봉이 떨리는 걸 통해서 소리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게 되면 우리 골전도 이어폰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 전자기하고 좀 연계시켜 가지고 전자기와 파동이 이제 콜라보가 된 이 골전도 이어폰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공기에서 주로 이제 소리가 공기에서 전달되니까 공기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매질의 상태가 달라지게 공기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공기 사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밀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에서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식을 한번 구해보니까 공기에서 소리 속력은 331.45 더하기 0.6T, T는 섭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15도씨를 한번 구해보니까 15도씨의 소리 속력은 331.45 더하기 0.6 곱하기 15 하면 331.45에다가 6530, 61은 6, 7, 8, 9, 9인데 소수점 하나니까 9, 그죠? 그러면 9, 9.00 얼마입니까? 그러면 340.45죠. 그래서 보통 소리의 속력을 보통은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340m/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갑니다. 그래도 엄청 빠르죠. 총알 같은 경우 1초에 350, 400m/s짜리 총알 속도가 또는 300m/s 그런 총알이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총알은 소리보다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음속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리 속력을 340m/s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번개하고 천둥이 같이 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번개를 보고 그다음에 귀로는 천둥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번개는 비치니까 거의 즉시 30만 km/s 그러니까 즉시 옵니다. 즉시 우리 눈에. 그래서 천둥 번개가 이건 동시에 치는데 동시에 빵 때리는데 얘는 먼저 오고 얘가 두 번째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번개를 보고 난 뒤에 3초 후에 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동시에 쳐서 3초 동안 소리가 진행해서 내 귀에 이제 드디어 들어온 거죠. 그럼 3초니까 얼마입니까? 3, 42, 3, 3은 구하면 약 1km. 약 1km 밖에서 이 번개가 쳤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의 속력을 아니까 천둥 번개가 칠 때 어디서 번개가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 속력이 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벼운 기체가 되면 서로 입자들이 잘 빨리빨리 움직일 거니까 소리 속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가벼운 기체에서 소리 속력이 빠르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헬륨 기체 마시면 소리가 높아집니다. 높은 소리가 나죠. 되게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목구멍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목구멍이 있습니다. 그 목구멍의 길이는 관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죠. 사람마다. 이 관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우리 꼭 피리에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 관에서 공기가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근데 이 관에서 소리가 날 때는 특별히 이 관의 길이가 소리의 파장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 파장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알겠죠? 특정한 음을 내는 파장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헬륨 기체가 헬륨 기체를 마시면 헬륨 기체가 들어차는 거죠. 일반 공기가 날아가고 없어지고 헬륨으로 꽉 차게 될 겁니다. 헬륨 기체로 차게 되면 소리 속력이 빨라집니다. 얘가 커집니다. 소리 속력이 커져 버립니다. 요 관에서의 소리 속력이 커지겠죠. 근데 파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커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특별하게 파장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속력이 빨라져서 내가 높은 소리가 나오는 그냥 평소처럼 얘기해도 높은 소리가 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가벼운 기체일수록 소리 속력이 빠르다는 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운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등교하게 되면 간단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리의 파장을 한번 계산해보고 소리의 파장이 도대체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공기에서 온도에 따라서 소리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소리가 이게 매질에 따라서 매질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변하니까 소리 속력이 변하면 파장이 달라진다 그러죠. 이제 소리 속력이 변하면 파장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 요 소리 속력이 변하면 얘가 변하면 요 진동수가 바뀌냐? 이 진동수는 안 바뀐다 그랬죠. 진동수는 파1에서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 그럼 얘가 변하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얘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 속력이 변하면 파장이 변하니까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굴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소리가 어떻게 굴절하는지 낮과 밤에 소리가 어떻게 굴절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같이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 내용을 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성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하다. 그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는 전자기파였습니다. 그죠? 세 번째,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3번 엄청 중요하죠. 3번.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3번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은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의 순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보고 선생님의 간단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파동의 표현과 관련된 기출문제 한 문제를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고 나머지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